안녕하십니까? 처음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구독한 것이 이 채널이에요. 그만큼 너무 재미있고 사연 하나하나에 웃고 울고 했죠. 연초를 맞아 저도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저는 올해 77세가 되었어요. 많다고 하면 많은 것이고 적다고 하면 적은 나이죠. 제 사연 또한 기가 막힌 사연이기에 한번 써보렵니다. 저에겐 아들 셋이 있고 며느리는 둘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부유한 집에 자라 외동딸이었기에 어렵지 않게 자라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모든 재산이 저에게 귀속되었기에 성인이 된 후에도 어렵지 않았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남편을 일찍 만나 아이 셋을 낳았어요. 큰애부터 작은애까지 모두 삼형제였죠. 나름 최선을 다해 키운다고 했지만 남편이 아이들 어려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부재를 주었죠. 아마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 아빠 없는 자식들을 보고 있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아빠는 없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았지요. 다행히 친정 부모님의 유산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홀몸으로 아이 셋을 키우는 건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고 나름 잘 자라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저만의 생각이었어요. 어느 날 첫째 아이는 결혼을 하겠다며 큰 며느리를 인사시켜 주었어요. 며느리를 보자마자 전 화색이 돌았답니다. 엄마,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어요. 저기 국수집 명희 아시죠? 명희랑 결혼하려고요. 허락해 주실 거죠? 어머, 국수집 딸 명희? 명희라면 지금 버스 회사에서 격리하고 있는 친구 말하는 거 아니니? 아니, 어떻게 만났어?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니,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까요? 최명희입니다. 승현 씨랑은 어쩌다 보니 만나게 되었어요. 큰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는 저희가 종종 가던 국수집의 큰딸이었어요. 항상 학교 갔다 오면 부모님을 도와 국수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인상 깊게 보았기에 저는 명희가 첫 만남에 바로 마음에 들었어요. 명희네 집은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명희는 버스 회사에 격리로 취직을 하여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돈으로 동생들 학비를 대며 열심히 살아가는 처녀였어요. 솔직히 큰아들은 매번 돈도 흥청망청 쓰고 철딱서니가 없어 늘 걱정이었는데 현명한 명희라면 우리 아들을 잘 이끌어줄 것 같아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학벌이 낮아도 아이는 순수하고 착하고 총명했으니까요. 아니, 명희야. 우리 아들이랑 어떻게 만나게 된 거니? 그래도 이렇게 인연이 닿았으니 우리 잘 지내보자.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혹시나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너무 걱정했는데 승현 씨는 대학교도 나오고 저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는걸요. 그래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 모실게요. 학력이 다가 아니다. 네가 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간 게 어디 네 잘못이니? 너한텐 잘못이 없어. 돈 없는 건 죄가 아니야. 그래도 어려서부터 부모님 모시고 도와주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던지.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한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라니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님이 절 좋게 봐주신 것만큼 더 노력하고 더 잘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며느리는 제 아들과는 다르게 밝고 싹싹했어요.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어렵게 자라다 보니 돈도 흥청망청 쓰는 법도 없었죠. 아들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에 셋 다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큰며느리 명희는 제 마음에 쏙 든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저는 최선을 다해 잘해주었어요. 요즘 애들처럼 대바라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가 이렇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명희는 고마워할 줄 알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았죠. 문제는 아들이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노름판에서 사고만 쳤으니까요. 아들은 결혼했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바람도 피우고 자기만 아는 철저한 이기주의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달래도 보고 애원도 해보고 혼내도 보고 별짓을 다 해도 이미 성인이 된 아들을 제가 어쩔 수는 없었죠. 그렇게 전 며느리 본낯이 없어졌어요. 엄마, 돈 좀 줘요. 이번에 못 막으면 저 죽어요. 네? 마지막으로 그냥 조금만 꺼주세요. 제가 금방 갚을게요. 어차피 엄마 죽으면 다 우리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미리 준다 생각하고 좀 주세요. 저 진짜 빚쟁이 된다니까요. 야, 이놈의 자식아. 한두 번인 줄 알아?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번듯이 취업을 해서 아까리말 생각을 해야지. 결혼까지 한마당에 지금 엄마한테 맨날 돈 달라고 하는 네가 양심이 있는 거냐? 어쩜 그렇게도 철이 없어, 어? 명의를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요. 명의 봐서라도 이번에만 해결해 주세요, 엄마가. 엄마 그럴 능력 되잖아요. 다신 돈놀이 안 할게요. 아, 마지막이에요. 아이고, 내가 진짜 제명에 못 살지. 어떻게 장남이 돼서 매번 엄마를 실망시키니? 내가 너한테 많은 걸 바래? 그냥 번듯이 취직해서 저 자식 잘 먹여 살리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황된 꿈만 꾸는 거냐? 내가 나중에 너네 아빠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아들은 매일같이 노름판에서 사고를 치고 돈을 해달라고 했었죠. 마음 같아선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결혼까지 한 마당에 이대로 두면 며느리까지 힘들어질까봐 매일을 그렇게 돈을 메꿔줬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죠. 그때 모른 척 했어야 했는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다 보니 아들은 늘 저의 재산을 믿고 사고를 쳐댔죠. 어려서부터 어려움 없이 자란 아들은 돈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고 마찬가지로 큰형을 보고 자란 나머지 아들들도 매한가지였어요. 정말 속상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은 며느리에게까지 미안한 마음으로 이어졌었죠. 아들 하나 보고 들어온 며느리인데 매번 며느리 속을 상하게 했으니 어미 된 도리로 며느리 볼랏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었고 감싸 주었어요. 어머니, 이 사람 또 오늘도 안 들어오네요. 아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알아야 찾으러 가는데 죄송해요. 제가 좀 내조를 잘해야 할 텐데 제가 내조를 못해서 승윤 씨가 밖으로 도나 봐요. 어쩌죠? 승윤 씨 이대로 영영 안 오면? 그럴 리 없어. 네가 왜 죄송하냐? 자식 새끼 잘못 키운 내 잘못이지. 아휴, 너랑 결혼하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어쩜 저 모양인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승현 씨 오면 얘기 좀 잘해볼게요. 그래도 속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믿어봐요, 어머님. 며느리의 자책에 제가 더 미안한 하루하루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며느리를 봐서 큰 아들에게 사업체를 하나 내주었어요. 큰 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던 프랜차이즈 빵집 하나를 차려주었죠. 그래도 아내도 있고 이제 아이도 낳아야 하니 자신이 원하는 걸 하나 하고 살면 책임감이라도 가질까 싶어서요. 처음 빵집을 차려주었을 때 열심히 할 것처럼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들의 천성은 여전했어요. 며느리에게 가게를 맡겨놓고 놀러 나가기 바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며느리에게 참 체면도 안 서고 실미로서 할 말도 없더군요. 그런 마음을 아는지 오히려 며느리는 저를 살폈죠.
장사는 잘 되니? 빵 하나 사러 왔는데 표정이 안 좋구나. 승현인 또 가게 맡기고 나간 거냐? 아유, 내가 못 살아. 어머, 어머님 오셨어요? 그이 잠깐 나간 거예요. 요새 손님도 늘고 단골도 많이 생겨서 바빴거든요. 어머니, 빵 드릴게요. 아유, 괜히 너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한다고 그네가 설치지만 않았어도 네가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널 볼 면목이 없어. 어머,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희 밥벌이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매출이 꾸준해서 지금은 좀 나아요. 그렇담 다행인데 자기가 한다고 설쳤다가 너한테 맡기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렇지. 너 만나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내가 사돈 어른들 볼 낯이 없다. 고운 딸 데려다가 고생만 시키고 미안해 정말. 아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어머님 덕분에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그리고 요새 승현 씨도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좀 나아요.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제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이젠 효도도 해야 하는데. 괜히 걱정하는 저에게 어머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늘 말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얼마나 고맙던지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보다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철도 일찍 들고 배려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다 문득 며느리의 오래된 고민을 알게 되었어요. 쌀을 사러 가는데 쌀집에서 저에게 말해준 것이지요. 그 말을 듣고 바로 아차했어요. 얼마나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을까. 어머, 사모님 나오셨어요? 아유, 명희는 그 집에 시집가서 신수가 확 폈던데 어떻게 사모님네 시집을 가게 됐는지 복이라니까요. 아유, 내가 복이지요. 명희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착하고 야무진지 며느리 복은 내가 있다니까요. 아, 그런데 명희네는 명희 시집가고 애들 학교도 못 가게 생겼으니 아주 그 집 친정엄마 낯빛이 어두워요. 아, 그래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미처. 학교도 못 가고 명희가 생활비를 댔을 텐데 이제 생활비를 못 보내니까 그렇기도 하겠네요.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사장님. 사장님 아니었으면 아마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가난한 집 장녀의 며느리는 학교도 못 가고 일찍 취업하면서 친정이 생활비를 보태어왔는데 우리 집에 시집을 오면서부터 친정이 생활비를 보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생들도 학교를 못 다닐 위기에 놓였다고 들었어요.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며느리를 불렀죠. 그리고 냉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저의 완고한 고집에 꺾였죠. 명희야, 혹시 돈 필요하지 않니? 내가 너 시집 올 때 많은 것도 못 해주고 뭐 하나 크게 해주고 싶은데 돈으로 해줄까 해. 어머, 어머니, 시집 올 때 폐물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더 이상은 괜찮아요. 오히려 저희가 해드려야죠, 어머니한텐. 그게 사실 오늘 쌀집한테 얘기 들었어. 네 동생들도 공부 이제 못한다고 하더라. 집도 많이 어렵고 괜찮은 거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엉엉 눈물을 쏟는 며느리였어요. 그 눈물이 어찌나 서러워 보이던지 제 마음까지 찢어놨죠. 남편한테도 말하지 못했고 저한테도 당연히 말하지 못했는데 본인이 시집와서 괜히 동생들 공부마저 못하게 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들도 몸이 안 좋아 국수집을 오래 운영할 형편도 안 된다고 말이죠.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닌데, 승현 씨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가게 좀 더 자리 잡고 제가 조금씩 도와주려 했어요. 그때까지만 동생들한테 취업하라고 했고요. 제가 중졸이라 동생들은 공부를 꼭 시키고 싶었거든요. 이런 얘기 진작 가지 그랬냐? 우리 집에 시집와서 네가 승현이 때문에 마음고생을 얼마나 해? 미안하다. 진작 알아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친정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쩌다 제 얘기 들으셨는진 몰라도 잊어주세요. 너도 이제 내 딸인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해? 이제 친정 걱정은 말아라.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정 그런 며느리 이야기를 듣고도 모른 척 할 수 없어 며느리의 집을 돕기로 했어요. 이 과정에서 둘째와 셋째와도 마찰이 생겼죠. 내가 키운 아들들이 맞나 싶었어요. 아빠 없이 자라는 아이들 기죽을까 오냐오냐 키운 것이 아이들을 인정머리 없고 자비 없이 키운 꼴이 되었죠. 첫째 며느리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둘째와 셋째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엄마, 사실이요? 아니, 형수네 집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그럴 거면 나나 좀 도와줘요. 맞아요, 엄마. 생판남을 왜 도와요? 나랑 둘째 형한테도 뭐 하나 차려줘요. 엄마 그럴 능력 되잖아, 우리도 잘할 수 있어. 너희들은 엄마가 돈으로 보이냐? 그저 돈. 어려서부터 엄마 얼굴만 보면 돈, 돈밖에 몰라? 내가 돈 없고 병드는 늙은이면 쳐다도 안 볼 놈들이야, 이놈들은. 내 말이 틀려? 내가 우리 며느리 집 도와주고 싶어서 내 돈으로 돕겠다는 건데 누가 말려, 안 그래? 그게 아니라 동생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던데 그 집 학비에 그 집 생활비까지 엄마가 왜 내주냐고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형수도 시집 왔으면 친정이랑 연은 딱 끊어야지. 참나, 지네 친정일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엄마 돈을 노려? 기가 막히네. 이 일은 너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신경 꺼라. 내 돈으로 내가 지원해 주는 거니 더 이상 말 마라. 안 그러면 지금 너희한테 하는 지원들도 싹 다 끊을 줄 알아. 내가 자식 새끼들을 잘못 키웠지. 한 명도 아니고 3명씩이나. 아유. 그렇게 자식들과 한참을 입씨름한 뒤에 며느리네 집을 도울 수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며느리는 얼마나 저에게 고마워했는지 늘 저에게 당연하게 돈 요구만 하는 자식들을 보다가 며느리를 보니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좋더군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정말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보답할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건 쉽지 않은 일인데 어머님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두고두고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됐어. 은혜는 무슨? 너도 내 딸이니까 너무 고마워하지 마라. 자식한테 이렇게 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어미 된 도리로. 그렇게 이 일로 며느리와 더욱더 돈독해졌어요.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일보다 제가 더 며느리에게 받은 게 많기에 오히려 며느리에게 고마운 일은 제가 더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결혼을 한다고 둘째 며느리를 데리고 왔었죠. 첫인상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본인들이 좋다고 하니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둘째는 첫째와 다르게 얼굴에 욕심이 가득해 보였긴 했죠. 그래도 자기들이 좋다고 하니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아파트도 해주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둘째 며느리의 속셈이 너무 빤히 보여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반대하면 괜히 애들 마음에 못 박는 것 같아 허락하였죠. 엄마,
우리 집 25평 말고 33평으로 알아보면 안 돼요? 아, 솔직히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작은 집이면 답답할 것 같고. 너희가 뭐가 큰 집이 필요해? 그리고 너희가 모아서 큰 집으로 이사 갈 생각을 해야지. 벌써부터 지평수 타령이냐? 아, 그게 아니라 연재가 좀 큰 집 가고 싶어 해서요. 모든 여자의 로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죠. 결혼 전에 큰 소리 친 것도 있고. 그건 네가 해결해. 걔도 웃긴다. 뭐 해오는 게 있다고 큰 집을 바래. 뻔뻔하기도 유분수지. 난 25평 이상은 못 해줘. 그렇게 딱 잘라 선을 긋고 신혼집을 해주었죠. 둘째 며느리는 표정이 밝지 않았지만 그래도 집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고 명절이 되어 다 모였는데 둘째 며느리가 큰 며느리에게 하대하는 것을 보고 기겁하고 말았네요. 어머, 형님은 되게 신기하다. 근데 요새는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은 드물긴 하던데. 무슨 조선시대의 사람인 줄? 어? 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나도 아기 태어나기 전에 공부 좀 해볼까 해.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진작 하셨어야죠. 그리고 저 남편한테 형님 얘기 듣고 정말 쇼킹했잖아요. 어머님이 형님 집도 다 도와준 거라면서요? 아니, 형님은 무슨 복이길래. 중졸의 어머님 사랑까지. 부럽네요, 정말. 아니, 그리고 그러면 좀 이런 거 혼자 할 만하지 않나? 도움을 그렇게 받아놓고 저한테까지 시키는 건 좀 뻔뻔하죠. 안 그래요? 전 집 하나 딸랑 하나 받았는데 아무래도 사랑 많이 받는 며느리가 더 헌신해야죠. 둘째 며느리는 큰 며느리에게 명절에 일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혼자서 해야 하지 않냐라는 뉘앙스로 깔아뭉개고 있었죠. 어찌나 화가 나던지 둘째 며느리의 인성은 원래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런 모습을 보니 정이 떨어지더군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네가 네 친구도 아니고 어디 그런 말본새가 있어? 그래도 형님인데 예의는 차려야지.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전 형님이 자꾸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길래 그저 그냥 말한다는 것이 죄송해요. 말 조심해라. 그리고 형님 깍듯이 대하렴. 손윗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러다 셋째 들어오면 너까지 무시당할라. 안 그러니? 네. 근데 어머님이 형님을 좀 유난히 예뻐하시는 것 같아서 질투는 나긴 나요. 그러니까 저도 좀 예뻐해 주세요. 아셨죠? 눈앞에서 저렇게 알랑방귀를 끼는데도 어찌나 정이 안 가던지 그저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부터의 일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근육도 경직되어 가는 것이 하도 몸이 이상하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죠.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파킨슨 병이라고 하더군요.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약물 투여를 하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점점 진행하는 병이기도 하고 나중엔 걷기도 힘들어진다고 하니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제 병은 어느새 제 아들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요새 약물이 잘 나왔다고 하지만 점점 탱하실 텐데 어쩌냐? 누가 보실지부터 얘기해야 하지 않겠소? 병 들어가는 노인을 그냥 혼자 둘 순 없잖아. 그래도 누가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해 다들? 난 일단 가게 때문에 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소리야. 장남이 모셔야지. 그리고 우린 이제 신혼인데 어떻게 어머니를 모셔와? 안 그래? 셋째도 장가도 안 갔고. 그건 둘째 형 말이 맞아.
그냥 큰형이 모셔. 솔직히 병든 엄마 있다고 하면 누가 시집 오겠어? 우린 힘들 것 같아. 첫째 형이 모셔가. 뭐? 이것들이? 자기들도 엄마한테 다 이것저것 받아놓고 엄마 떠넘기는 건 나보고 하라는 거냐? 아주 웃기는 자식들이네. 아,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부족한 거 없이 그렇게 키워주셨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다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형수는 모르면 조용해요. 형수야 뭐 엄마한테 받기만 했으니 할 말 없겠죠. 아, 너도 큰형이 모셔야겠네. 안 그래? 제가 모실게요. 여보, 내가 모실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제가 모시면 됐죠?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아니, 형님이 당연히 모셔야죠. 생판남인데 그렇게 도움받고 그럼 나 몰라라 하실 거였어요? 참나 뻔뻔하기도 하여라. 제가 방에 있을 때 이렇게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자식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미어져 왔습니다. 전 결국 첫째 며느리의 뜻에 따라 첫째네 집에 가게 되었죠. 오히려 같이 살아보니 심성이 고운 것이 정말 많이 느껴졌고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보다 이렇게 날 지극정성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반찬 하나 겹치지 않고 철이면 철마다 맛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해줬던지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조금 늦게 첫째네에 아이가 생겼어요. 몸도 무거워진 며느리가 나까지 케어할 생각에 얼마나 힘이 들까 생각하며 마음이 너무 무거웠죠.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기뻐했어요. 어머니랑 이렇게 살림을 합치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걱정했거든요. 아이가 너무 안 생겨서. 어머님이 완전 복을 굴러다가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첫 손주니까 많이 예뻐해 주세요. 아이고, 고맙다. 그렇게 말해주니 난 혹여나 몸도 무거워졌는데 혹시라도 나 때문에 더 손이 갈까 걱정했거든. 절대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제가 늘 딸 같다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머님이 친정 엄마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에 얼마나 고맙던지. 하지만 첫째 아들은 오히려 절 못마땅해 했죠. 오히려 제가 몸이 안 좋아지자 재산을 더 탐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시니까 당연히 엄마네 재산은 우리 거라는 마음을 가진 듯해 보였죠. 엄마, 그 건물이랑 땅, 제 앞으로 해놓는 게 어때요? 어차피 계속 우리랑 살 건데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잖아요. 애들한테도 빨리 말해야 미련을 안 가질 거고, 안 그래요? 그냥 빨리 엄마가 내 앞으로 해놨으면 좋겠는데, 미리미리. 여보, 무슨 소리야? 그리고 어머님이 결정하실 문제지. 그런 걸 가지고 왜 당신이 나서서 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 넌 빠져. 이 문제에 네가 낄 자리가 어디 있어? 나랑 엄마랑 둘 문제야.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재산 싸움 날 것 같은데 미리 해주시면 좋잖아. 애들 말도 못하게. 그리고 우리가 모시는데 당연히 다 우리 거 해야지, 안 그래? 아니, 안 그래요, 엄마? 아직 죽지도 않은 나에게 저렇게 말을 하는 아들을 보며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전 마음을 먹었죠. 이 재산을 절대 미리 주면 안 되겠다고요. 가뜩이나 업신여기는 엄마, 돈이라도 없으면 얼마나 업신여길까요? 하지만 제 병은 저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점점 움츠러드는 근육경직, 그리고 가끔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불편해졌죠. 제가 재산을 계속 주지 않고 있자 큰아들은 이제는 절 협박하더군요. 제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들은 괴물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우리랑 살기 싫어요? 아니, 재산 그거 먼저 좀 달라는 건데
그렇게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말 다 했니? 너 지금 엄마한테 협박하는 거냐? 네가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유세야? 어? 고생도 명의가 하고 날 모시는 것도 명의인데 꼴랑 너랑 같이 산다고 해서 유세 떠는 거냐? 참나, 어이가 없어서 네 어미가 좀 아프다고 아주 호구 같지? 아니, 맞잖아요. 어쨌든 돌아가실 때까지 나랑 사실 건데 미리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참나, 안 그럼 내가 엄마를 왜 모셔? 에이. 이 말을 하고 나가버렸죠. 얼마나 황당하고 눈물이 나던지 이제서야 알 것 같았어요. 제 아들들은 저를 돈 주는 엄마, 그 이상도 그야도 아닌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죠. 간간히 집에 들르는 둘째랑 셋째도 제 재산밖에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을 때 큰 며느리는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저에게 기분 전환도 시켜준다며 이리저리 저를 데리고 많이 구경시켜줬습니다. 젊어서 남편 잃고 평생 애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놀러 다니니 기분이 이상했죠.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처음인 저는 며느리와 함께하는 것이 전부였죠. 진짜 딸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았어요. 모든 걸 결심했죠. 그리고 설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재산을 틀어지고 움켜쥐고 있자 큰아들은 절 모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둘째와 셋째와 함께 저에게 오더군요. 그날은 첫째 며느리를 제가 심부름을 보냈기에 집에 홀로 있던 날이었어요. 첫째가 제 방에 들어오더니 금세 어디로 가자고 하더군요. 갑자기 이상했죠. 한 번도 어디 가자고 했던 녀석들이 아니니까요. 갑자기 어딜 가자는 거야? 명절에 문 연 데도 없던데 명이 오면 같이 가자. 그리고 갑자기 어딜 가자는 거야? 갈 데가 있다니까요. 엄마는 몸만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른 밖으로 나오세요. 둘째, 셋째 기다리고 있어요. 큰 아들의 말에 혹시라도 나를 데리고 어디 구경을 시켜주려나 하고 짐을 챙겼죠.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 촉은 정말 똥촉으로 틀렸었어요. 아들들을 따라 한참을 달려간 곳은 집에서 한참 벗어난 양로원이더라고요. 군영수도 집 비웠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생할 순 없잖아요. 이제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네요. 요즘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너무 원망 마세요. 아무래도 여기는 프로그램도 여러 개고 엄마 계시기 딱 좋은 환경일 거예요. 아셨죠? 뭐? 지금 나를 양로원에 갖다 버리는 거냐?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어? 이 어미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안 그래? 아비 없이 너희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게끔 키웠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그러니까 진작 재산분할 잘 해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이대로 재산 안 넘기시면 저희끼리 나눠 가져야 하는데 그럴 거면 제가 엄마를 홀로 모실 수는 없죠. 안 그래요? 어차피 둘째네 셋째네도 못 모신다고 엄마가 가셔야죠 뭐. 이해해 주세요. 첫째 입에서 나온 말이 저를 더 황당하게 했죠. 본인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면 같이도 못 산다는 저 말이 얼마나 비수가 꽂히던지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들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전 그렇게 양로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큰며느리가 저를 데리러 왔죠. 큰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통곡을 하며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같이 집으로 향했어요. 제가 모두가 모인 자리로 돌아오자 아들들은 흠칫 놀랐고 큰아들은 며느리에게 무섭게 따지더군요. 제 아들이 맞나 싶었죠. 아니, 어머니를 왜 모시고 와? 거기 보내드린 건데 너 이혼당하고 싶어? 착한 척 좀 하지 말라니까. 네가 상관할 게 아니야.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어떻게 어머니한테
내가 왜 설에 자리 비웠는지 모르겠지? 어머니, 본부대로 했습니다. 그래, 됐다. 고마워, 명희야. 너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싶다. 너만이 내 자식이구나. 내가 마음먹은 게 맞았어. 전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제 며느리가 도와주었고요. 그래서 설에는 이리저리 봉사단체와 후원단체를 만나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 자리를 비운 것이죠. 그리고 재산을 기부한 나머지 건물 하나를 며느리 이름으로 남겨주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사코 되었고 이것마저도 기부하자고 했지만 평생 며느리에게 받기만 한 것 같아 마지막 선물 하나를 주고 싶었죠. 이 모든 것을 며느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소원을 며느리는 다 들어주었죠.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너네 셋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그것마저도 불만이었지? 너네 불만 안 생기게 다 헌원했다, 사회에. 그리고 이제 너네는 나 안 봐도 좋아. 아니, 이제 내가 너네 안 볼란다. 이미 내가 살 집도 다 마련해놨어. 나머지 강남 건물 하나는 명희한테 넘겼어. 나쁜 것들. 아비 없이 철저히 희생만 한 나한테 너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안 그래? 이제 엄마는 너네한테 미련 없어. 그리고 당신은 나랑 이혼해.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이랑 한 입을 덮고 못 살아. 알겠어? 어머님은 내가 잘 모실게. 그러니 걱정 마. 뭐? 당신? 아니 왜 그래? 그리고 엄마 무슨 말이에요? 환원이라뇨? 그 많은 재산을 지금 저희 안 주고 다 환원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너네 힘으로 살아. 엄마한테 바라지 말고 알겠니? 아니 이제 엄마라고도 부르지 말아라. 더 이상은 이제 너희한테는 엄마가 없는 거다. 제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자 아들들은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그럴 순 없다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큰아들은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았는지 쓰러졌더라고요. 전 그 말만을 남기고 제가 마련한 집으로 갔습니다. 며느리도 이혼을 했죠. 이혼을 말리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더 이상 저런 남편과 살고 싶지 않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전 지금 며느리와 손자,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이지만 이렇게 딸처럼 저를 아껴주는 며느리를 보니 그래도 완전히 인생 실패라고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둘째 아들 집마저도 제가 팔아넘겨 버렸기 때문에 아들들은 한순간에 거지가 되었죠. 마음은 편치 않지만 이제라도 본인들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용서가 되진 않아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기쁨 한 번 준 적 없는 자식들에게 이젠 모든 기대 없이 인연을 끊으니 마음이 편하더군요. 지금은 약물 치료도 하고 재활 치료도 하며 많이 좋아졌어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없으니 병이 절로 낫는 기분이더라고요. 오늘도 이 글을 쓰면서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딸에게 참 고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회에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보람차더군요. 제가 언제까지 살 줄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숨 다하는 날까지 더 이상의 문제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신 일 모두 이루시고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차 직장인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께서 젊었을 때 해외로 이민을 갔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태어나게 되면서 제 국적은 미국이지만 사실 한국에서의 삶이 정말 궁금했어요. 부모님께서도 한국어를 저에게 알려주셨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한국에서의 삶을 동경하고 있던 그때 저는 대학을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노력해서 한국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부모님 없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생활을 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재미있게 잘 지냈습니다. 한국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이 남편입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대학 시절부터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같은 학교 의대생이었죠. 사실 어릴 때였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10년의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가족들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가끔 오다 가다 만나게 되면 항상 시모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죠. 그것 때문에 저는 10년의 연애도 모두 접기로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나 그만 만나야 되겠어. 솔직히 내가 너보다 뭐가 부족하다고 자꾸 나한테 막말이신 거야? 난 너랑 헤어져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아니, 주연아, 미안해. 우리 엄마랑 가족들이 좀 유난이야. 거기다가 내가 의사라며 그런 것도 있고. 의사? 의사면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이렇게 대해도 된다는 거야? 나도 다른 곳 가서는 열심히 일하고 대접받는 사람인데 왜 너네 집은 날 이렇게 무시하는 건데? 난 이해 못하고 앞으로 계속 이럴 거면 그만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주연아, 내가 미안해. 엄마한테 내가 말할게.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말아줘. 남편은 제가 헤어지자고 했지만 몇 날 며칠을 저희 집 앞에서 매달리고 기다렸어요. 저는 헤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죠. 헤어짐을 고하고 나서도 남편이 자꾸만 집 앞에서 기다리자 저는 냉정하게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을 거라며 한국 생활 다 접고 미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런 저의 태도에 남편은 의사도 다 때려치우겠다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강경대책에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미안하다 연락을 해오기도 했어요. 주연아, 그때 내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니? 우리 상훈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내가 그때 말했던 말들로 상처받았다면 미안하다. 아닙니다. 그때 진심으로 하셨던 말씀이셨을 거고 지금은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상훈이랑은 끝났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상훈이랑 헤어졌으니 저와는 상관없는 일일 것 같네요. 아니, 상훈이가 의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잖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사실 저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저와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했고 의사까지 다 때려치우겠다고 나오자 시댁 식구들은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런 남편의 호소에 저 역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의 쿨한 반응에 그냥 연애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결혼을 하자고 졸랐죠.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쩌면 남편이라면 믿고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남편의 열렬한 구애 끝에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에게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결혼할 때까지 전적으로 남편이 저의 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채 5년도 가지 않았죠. 남편은 인턴을 마치고 바로 군의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군의관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남편은 정말 저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신혼이 언제 끝나냐 할 정도로 정말 별도 다 따줄 것처럼 대했었죠. 주연아, 우리 군생활 끝나면 아이 가질까? 당신 닮은 딸이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래, 일단 군생활 전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해보자. 주연아, 지금은 우리 집에서 뭐라고 안 하지? 혹시라도 뭐라고 하면 내가 당장 가서 말할 테니까
그냥 참지 말고 말해줘. 알았지? 알았어. 당신이 이렇게 든든하게 있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지? 내가 평생 변하지 않고 당신 곁에서 지켜줄게. 남편은 정말 저를 하나밖에 없는 귀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내가 끝까지 결혼을 망설였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덜컹 하더라고요. 그만큼 결혼을 참 잘했구나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더 보내고 남편은 제대를 해서 병원 펠로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녁 후 더욱 바쁜 생활을 보냈어요. 아무래도 전문의가 되려면 더 바쁘게 지내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죠. 그렇지만 주변의 같은 연차의 의사들, 의사 남편을 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남편만큼 바쁜 사람은 찾기 어려웠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날도 거의 없었고, 집에 오더라도 거의 옷만 갈아입고 나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분명 오프가 있을 텐데도 집에 거의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기 바빴죠. 당신 오늘도 바빠? 오늘 쉬는 날 아니었어? 아, 원래 쉬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급한 환자가 들어와서 그냥 있겠다고 지원했어. 그래야 뭐 하나라도 더 배우니까. 이해하지? 뭐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너무 쉬는 날도 없이 일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잠은 좀 자고 있어? 어, 병원에서 그래도 조금씩 자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 오늘은 못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 먼저 자. 저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죠. 저 역시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바쁜 시즌에는 쉬는 날 없이 일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저보다 훨씬 바쁜 직종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연락을 해 왔어요. 주연아, 잘 지내? 나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잠깐 통화 가능하니? 그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어, 나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어. 너네 남편 여기 지역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거 맞지? 나 거기 병원 다녀. 아, 그렇구나. 남편은 너 봤다고 말은 안 했었는데. 다른 과인가? 어, 아마 나 본 적은 없을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할 말이 뭐야? 아니, 그게 내가 전에 몇 번 너희 남편을 보긴 했거든. 가서 인사를 한 건 아닌데 그냥 우연히. 아, 그래? 왜? 가서 인사해보지. 그래도 너는 내 친한 친구라서 얼굴도 다 알 텐데. 그러니까 난 나를 봤을 줄 알고 그랬는데 사실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뭔데? 그냥 얘기해봐. 뭐 안 좋은 일이야? 그게 사실 너희 남편 간호사랑 좀 친하게 지내? 어? 간호사? 갑자기 글쎄 따로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고는 별로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네. 그런가? 내가 잘못 본 거일 수도 있는데 매번 갈 때마다 같은 간호사랑 있더라고. 서로 대하는 게 좀 가까워 보였달까? 그냥 일반적인 직장 동료처럼 보이진 않아서 혹시나 해서 말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 간호사는 어디 간호사야? 너희 남편 근무하는 과 간호사 같아. 나도 자세하게는 못 봤는데 얼굴은 기억이 나. 친구는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진료를 보고 있었고 몇 번이나 같은 간호사와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저에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동안 남편의 하루에 대해서 크게 궁금해 본 적이 없었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니 남편이 뒤에서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의 뒤를 쫓기 시작했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뒤로는 남편이 정말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뒤를 쫓던 중 어렵지 않게 남편이 병원 내 간호사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크게 분노했죠.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할 말? 갑자기 왜? 기분이 안 좋아? 당신 병원에 내 친구가 진료받으러 가고 있어. 몇 번 당신 봤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친구 누구? 병원에서 당신 친구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당신이 갈 때마다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봤대.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래서 내가 당신 뒷조사 좀 해봤거든? 근데 사실이네. 정말 딴 여자 만나고 있었네? 당신?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야. 당신은 직장 동료랑 손잡고 모텔 가고 그러니? 직장 동료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보내고 나오고 그러냐고. 내가 이것도 모르고 당신한테 꺼낼까봐? 주연아, 그게 아니고. 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냥 한순간에 잘못한 선택이야. 당장 정리할게. 당장 정리할 테니까 용서해줘. 용서? 잘못해놓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니? 양가 부모님께 다 말할 테니 각오해. 남편은 처음에는 외도 사실을 숨겼지만 확실한 증거를 내밀자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분노를 하자 잠시 자신이 미쳐서 그런 거지 관계를 다 정리하겠다며 얘기를 했죠. 남편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저는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가장 먼저 알린 곳은 시댁이었어요. 그렇지만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 정말 이상했죠. 어머님, 들으셨죠? 상훈 씨, 다른 여자 만났어요. 저 상훈 씨랑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아이고, 바람 한 번 난 거 가지고 유난이네. 예, 옛날에는 첩에 첩도 있고 또 있었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소란이니? 소란이라뇨. 바람 피운 건 유책 사유예요, 어머님. 이건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난 또 뭐라고? 뭔 큰일이라고 이렇게 대바람에 전화질이냐? 아니 의사 사모는 거저댄다던? 그런 거 다 포용해줘야 하는 거다. 그런 것도 안 배웠니? 뭘 포용을 해요? 어머님, 지금 저보고 남편 바람난 거 그냥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거세요? 그럼 그걸 그냥 넘어가지 어쩌려고? 주변만 해도 바람 안 피운 사람 찾기가 힘든데 무슨? 바람 한 번 피는 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말아라. 나중에 더 큰일 있으면 아주 난리가 나겠구나. 그리고 남자가 바람이 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야. 네가 얼마나 무섭게 굴었으면 그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병원에서 딴 여자 만날 생각을 하겠니? 넌 나비가 불쌍하지도 않디? 어머님, 뭐가 불쌍해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외도를 참고 넘어가라는 말을 하세요? 아이고 참나. 무서워서 뭔 말을 하겠니? 이래서 우리 애가 그렇게 하는 거지. 에휴. 시모는 오히려 한 번 바람이 난 걸 가지고 유난이라며 저를 탓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바람이 난 이유가 저에게 있다고 하시기도 했죠. 시모뿐만 아니라 남편의 여동생 또한 남자들은 한 번씩 바람은 난다며 저에게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언니, 오빠 이번에 바람 피운 거 걸렸다면서요? 참,
어떻게 걸렸대? 언니, 그래서 오빠랑 헤어지려고요? 네, 아무래도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휴, 언니, 해외에서 커서 잘 모르는가 본데. 남자들은 한 번씩 바람은 피우기 마련이야. 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오빠도 마찬가지지. 그렇다고 결혼 생활 그냥 끝내버리면 솔직히 세상에 남을 부부 없을걸요? 너무 냉정하게 그러지 말고, 오빠도 정리한다고 하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요. 그래도 이게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참고 넘어가요? 원래 이런 거 한 번 넘어가 주면 고마운 마음에 저 잘하고 그런 거예요. 언니도 억울하면 따로 애인 만들어요. 어차피 의사 남편 이름이 필요한 거 아니었어요? 네? 아니요. 전 그런 거 별로 생각도 없었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외도를 저지를 생각을 했는지 기가 막히네요. 신우이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한 번만 넘어가라며 얘기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마치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양 얘기를 했어요. 남편 또한 관계를 정리했고 이제는 저에게만 몰두하겠다며 말을 해왔죠. 사실 한국에 오고 나서 가장 친했던 친구가 남편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민을 커뮤니티에 올리게 되었고 그 글의 댓글에서는 그동안 저에게 잘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넘어갈 수 있지 않냐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저 역시 남편은 자신이 꿈꾸던 의사라는 직업도 저와 헤어지는 것이 싫어 포기하려고 했었고 전적으로 저의 편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번은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너무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나 역시 당신이랑 헤어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 고마워.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당신한테 올인할게. 정말 고마워. 아직까지는 당신을 완전히 믿을 수 있지는 않아. 그러니 근무표도 집으로 가져다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여자는 계속 병원에 다녀? 당분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나 보더라고. 다 정리했어. 믿어줘. 남편은 저에게 외도가 발각된 이유로 바로 그 여자와의 관계도 모두 정리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쉬는 날이면 꼬박 집으로 들어왔고 출근을 한 후에도 종종 저에게 연락을 해오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죠. 사실 남편의 노력에 저는 남편이 정말 그때 당시 정신을 놓아서 잠시 실수를 한 것이라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이런 착각이 깨지기까지는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저는 병문안을 가게 되었죠. 서프라이즈로 놀래켜줘야지 생각을 했던 저는 병문안을 마치고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를 본 남편의 동료들은 사색이 되어 버렸죠. 자리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남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직 남편의 상간녀였던 여자가 아직까지도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없는 그날 그 여자 역시 오픈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이전에 알아두었던 상간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민 없이 벨을 누르자 안에서 여자가 문을 열었어요. 열린 문틈으로 가벼운 차림의 남편도 함께 발견이 되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여기 있어? 당신, 왜,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아니, 그게 아니고, 잠시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얘기? 무슨 얘기?
그만둔다던 상간녀가 버젓이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 아니면 근무하는 줄 알았던 날이 휴일이라는 얘기? 아니면 그 휴일을 맞춰서 둘이 여기서 일하고 있었다는 거? 도대체 나한테 어디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야? 당신 진정해.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어딜 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 아니다. 그쪽이 한번 말해봐. 우리 남편이랑 언제부터 만난 거야? 중간에 헤어지긴 했었어? 죄송합니다, 사모님. 죄송하고 자시고 말을 해보라고. 도대체 언제부터 날 속여가면서 만난 거냐고? 당신 제발 진정해. 밖에 가자. 밖에 가서 얘기하자고. 남편은 울분을 터트리는 저를 끌고 밖으로 나왔고 화와 눈물을 모두 쏟아내고 있는 저를 향해서 오히려 비난의 말을 쏟아 부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말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내 뒤를 어디까지 쫓아왔던 거야? 어떻게 여기는 알고 있었던 거고? 거기다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기 집에서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당신 이렇게 이성 없는 사람이었어? 이성? 지금 남편이 바람난 상황을 봤는데 어떻게 이성을 찾아? 야, 너 진짜 뭐 하자는 건데 지금? 야? 너 지금 야라고 했어? 그래. 넌 항상 그렇지. 너만 잘났고 너만 좋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내가 바람난 거야. 알기나 해? 뭐? 지금 바람난 게 내 탓이라는 거야? 그럼 네가 잘하는데 내가 바람이 났겠어? 허구한 날 자기 맞춰주기만 바라고 시댁 식구들 무시하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네 곁에서 견디니? 그래, 나 바람났고 그리고 너한테는 하나도 안 미안해. 쟤는 나한테 다 맞춰주고 온갖 애교까지 다 부리는데 너는 뭐 하는 거니? 뭐? 당신 진짜 뭐 하자는 거야? 미안하지도 않다고? 할 말 다 했어? 그래, 당신 아니어도 나 좋다는 여자들 줄 섰어. 헤어지겠다고? 맘대로 해. 나도 너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남편은 바람 피우는 것을 들켰음에도 전혀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당당한 태도였죠.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정말 황당하고 비참함까지 있었어요. 사실 남편이 저에게 잘해주었던 건 저도 그만큼 남편에게 잘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남편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 때문에 학자금 대출로 학교를 다녔고 생활비도 모자란 상황이었어요. 대신 넉넉한 제가 집 월세며 생활비도 모두 지원을 해 주었죠. 졸업을 한 후에도 그동안 쌓인 대출금이며 시댁 식구들 용돈까지 챙겨주느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은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남편은 이제 자신의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자 바로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너무나 억울해 바로 미국에 계시는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뭐? 고서방이 바람이 났다고? 언제부터? 어떻게 알았어? 바람난 건 오래된 것 같아. 저번에 한번 걸린 후로 정리한다고 해서 그냥 지나갔거든. 근데 정리도 안 하고 지금까지 만나고 있더라고. 그래서 고서방은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긴 자긴 미안하지도 않대. 내가 잘못해서 바람난 거라고 하더라고. 뭐? 참나. 시댁에서는 알고 계시니? 아마 알고 있을 거야. 저번에도 고작 그 정도 일로 난리 법석이라고 하셨는데 모르지 무슨 말씀하실지. 일단 주연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아빠랑 나랑 바로 빠른 비행기 타고 갈 테니까 알았지?
혼자서 있기 힘들면 이모 댁으로 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아이고,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을까? 조금만 기다려, 주연아. 엄마는 바로 비행기를 알아보신다며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바람이 들키고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며칠 뒤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 왔습니다. 예, 너는 어떻게 애 하나를 잘 굴리지도 못하고 그 난리를 피웠니? 어떻게 여자의 집은 알고 간 거야? 제가 난리를 피운 게 아니라요. 어머님 그 잘난 아들이 본처를 감쪽같이 속이고 그 짓거리를 하는데 그럼 보고만 있나요? 난리를 피운 게 아니면 뭐니?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생난리를 피워놓고서는 애비가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더구나. 아니 그렇게 헤어지라고 할 때는 못 헤어진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참. 아무튼 네가 가서 싹싹 빌어라. 그냥 네가 잘못했다고 해. 의사 사모가 쉽게 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 아니, 제가 뭘 했다고 빌어요? 아주 의사 사모 2번 됐다간 조상 치르겠네요. 누굴 지금 호구로 하세요? 뭘 잘못했긴? 우리 아들 사회적 체면도 있는데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난리를 피우고 거기다가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남편을 막 찾았다며. 그건 남편을 무시한 게 아니고 뭐니? 나였어도 기분 나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혼은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해라. 이게 다 네 손해야. 제가 손해볼 게 뭐가 있나요? 손해라 하면 당신 아들이 더 손해 아닌가요? 그건 두고 보면 알 테고 헤어지자고 하는데 저는 거절할 이유 없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일을 더 크게 만들었다며 저의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시댁 식구들로부터 좋은 반응은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타격은 없었지만 남편의 뻔뻔한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타격감이 정말 크더라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의 고민을 하던 상황에서 미국에 계셨던 엄마와 아빠가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한국으로 오시자마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내놓으셨어요. 사실 저희가 살았던 집은 엄마 아빠가 가끔씩 한국에 들어오실 때 머무르려고 했던 별장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을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으로 사용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 집을 부모님께서는 바로 들어오시자마자 처분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부모님께서는 빠르게 저희 한국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정리를 하셨던 것은 비단 제 결혼 생활만이 아니었죠. 혹시 주연이 너희 엄마 아빠 한국에 오셨니? 갑자기 투자를 철회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당연하죠. 저희가 이제는 가족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까요. 엄마 아빠가 다 정리하시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갑자기 왜? 너 혹시 너희 부모님께 우리 아들 바람났다고 이야기했니? 네, 당연히 얘기해야죠. 왜 이혼하는지는 아셔야 하니까요. 그걸 왜 얘기를 하는 거야? 주연아, 너 진짜 눈치 하나도 없는 거니 뭐니? 너 의사 사모하려면 이런 거 감당해야 하는 거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니? 근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 의사 사모 바란 적 없습니다. 그건 당신이 원하신 거죠. 저는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바란 적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 철회하는 건 투자자 마음이지 그걸 가지고 말할 자격은 없지 않나요? 뭐? 됐다. 너랑 얘기하느니 너희 부모님이랑 말을 하지. 시모는 저를 뒤로 한 채 저희 부모님을 직접 만나겠다고 말을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 하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혹시라도
외동딸이 시집을 가 미움을 받는 건 아닐까 싶은 마음에 결혼을 하면서 정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아빠 역시 미국에서는 잘 나가는 사업가셨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이 가능했었죠. 그러다가 시댁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을 투자자로서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댁 사업 비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모님께서 계약 해지를 주장하자 시모가 얘기를 했는지 남편은 뻔뻔하게도 저에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 지금 나 때문에 우리 집에 이렇게 복수하는 거야? 정말 유치하네. 뭐? 유치해? 아니,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정도로 복수라고 말하니 참 웃기다. 이렇게까지 해서 당신한테 좋은 게 뭔데? 왜? 의사 사모 자리 뺏기니까 억울해? 아니면 그냥 의사 사모 자리는 남겨둘게. 말하지 그랬어. 그게 억울해서 이러는 거라고. 이건 원치 않으면 사모 자리는 남겨둘 테니 걱정하지 마. 정말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랑 10여 년을 같이 했다는 게 창피하네. 뭐? 정신 나간 사람? 그래 너. 야, 니까짓게 뭐라고 나한테 사모 자리를 남겨두니 만이라고 하니? 의사면 다야? 의사면 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니? 피는 못 속인다더니 역시나 너네 집 피는 다를 게 없네. 사람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때의 말을 내뱉어? 내가 언제 널 무시했어? 그리고 유치하게 나온 건 그쪽이야. 유치하게 나왔다고? 참 웃기네. 지금까지 지원해준 걸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네. 내가 정말 보는 눈이 없긴 없었나 보다. 지금 내 심정을 알아? 난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걸 땅을 치고 후회해. 그때의 내 눈을 뽑아버리고 싶은 지경이야. 넌 네가 순해보고 한결같이 나만 바라봤다고 생각하지? 아니? 넌 내가 너한테 한 거에 발톱만큼도 못 따라와.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 모두 다 가지고 갈 거니까 두고 봐. 복수라고 했어? 복수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부터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저에게 유치한 복수를 한다며 비아냥거렸고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나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한국의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모아온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혼 청구를 진행하였죠. 저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남편은 그동안 제가 시댁 식구들과 자신을 무시했다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 대해서는 직장 동료라며 부인을 했죠. 그렇지만 증거 자료에는 남편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인정했던 그날의 대화들이 모두 담겨 있었고 이혼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으로부터 2천만 원, 상간녀로부터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사실 남편이 다니고 있는 병원은 아빠의 친구가 이사장 자리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입사를 하게 되자 사위가 거기에 다니게 되었다고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어 이사장님이 남편을 찾았던 적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사내에서는 남편이 이사장 백이 있다며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아마 상간녀 역시 그 소문을 듣고 만나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되고 있었죠. 아빠는 사위가 간호사랑 바람이 났다면서 친구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사내에는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 사이의 소문도 계속 퍼지게 되면서 남편과 상간녀는 결국 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자 남편은 갑자기 저자세로
저에게 사과를 구했습니다. 주연아, 내가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그때 뻔뻔했던 사람은 어디 갔나 모르겠네. 나 때문에 바람이 났다고 했던 사람은 어디 갔어? 주연아, 정말 내가 잘못했어. 사실 외로워서 그런 거야. 진짜 그 여자 사랑한 건 아니었어. 정말 믿어줘. 그걸 2번이나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앞으로 당신이랑 나랑 마주할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남편은 저에게 싹싹 빌며 사과를 했지만 저는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전화며 문자로 저에게 폭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시몬은 아들 인생을 제가 말아먹었다며 크게 비난을 했죠. 야, 너 때문에 귀한 우리 아들 직장도 잘리고 뭐 하자는 거야? 저 때문이요? 아니요. 이건 아주머니 아들 때문이죠. 어디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아줌마?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아줌마라고 했니? 저 남편도 없고 고로 시어머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야, 할 만한 사람도 없고요. 네가 이렇게 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널 만나서 우리 아들 인생이 낭떠러지가 되었어. 내가 그때 정말 뜯어 말렸어야 하는 건데. 그러게요. 정성으로 뜯어말리시지 그러셨어요. 근데요, 아주머니.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쪽 아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고요. 남 탓하지 마시고 자기 아들이나 제대로 훈육하세요. 시몬은 아직까지도 저 때문에 자기 아들이 인생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다며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시모의 비난에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한 번 잘못한 사람은 2번은 더 쉽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한 번 잘못했을 때 냉정하게 잘랐다면 지금의 저는 상처가 덜했을까요? 비록 원하는 대로 남편과 평생 행복하게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정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여성입니다. 항상 제 자신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제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하고 살았네요. 그러다 문득 이곳의 사연들을 접하고 제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용기 내어 글을 씁니다. 전 여느 평범한 주부들과 마찬가지로 그때 그 시절 이른 나이에 남편을 만났어요. 친정 형제들도 많은 데다 그 집안의 막둥이로 태어나 엄마는 이미 노모이시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저는 큰언니네 며칠, 작은오빠네 며칠 이렇게 엄마와 함께 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고 살았네요. 친정을 원망한 적은 없지만 어린 나이에 안락한 집이 없다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죠. 그렇게 큰언니네 작은오빠네를 전전하고 살면서 성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만난 게 남편입니다. 하루빨리 집 없는 서름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 남자면 평생을 믿을 만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을 많이 믿었다기보다 절 처음 본 순간부터 결혼하기까지 시부모님이 정말 너무 잘 대해주셨어요. 친부모님처럼요. 시부모님 자리가 너무 좋았던지라 그동안 제가 친정집에서 사랑을 받은 날들보다 시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은 게 더 컸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던 것도 컸습니다.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우리 시부모님 같은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라기보다 제 부모님처럼 모시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철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늘 제 걱정을 먼저 하셨죠. 아이고, 네가 장하다. 우리 영식이랑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똑부러진 너 아니었으면
우리 영식이 어찌 됐을지.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절 항상 좋게 봐주시는 거죠. 전 어머님, 아버님을 영식 씨 덕분에 만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영식 씨 걱정 그만하셔도 돼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네요. 난 네 친엄마다. 그렇게 생각해라. 보고만 있어도 아까운 것. 이쁘다 아주. 친엄마처럼 생각해. 나를 시엄마가 아니고. 늘 친정 엄마보다도 가깝게 대해주셨죠.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의 사랑이 훨씬 더 컸어요. 이렇게 남편까지 착실하면 정말 완벽한 인생이었겠지만 남편은 자애로운 부모님 밑에 철없는 망나니 그 자체였죠. 결혼을 했음에도 시부모님의 재산을 생각하며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늘 가게에는 외상을 달기 바빴고 일을 하러 나가선 행반치고 들어오는 일이 많았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못 믿어 하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변하겠지, 철이 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물려받았던 재산이 많았기에 남편이 생활비를 벌어다 주지 않아도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친정에서는 그런 저에게 복이 터졌다고 누누이 말을 했었죠. 그리고 친정은 저에게 늘 도움을 청하기 일쑤였어요. 수중에 돈 한 푼 없었지만 친정 형제들은 제 수중에 돈이 많은 줄 알았죠. 너는 그래도 시집 잘 간 거야. 어디 김서방 같은 사람 또 있니? 사람이 조금 모자라서 그렇지. 돈 걱정을 하고 살기를 해. 모시는 시부모가 까다롭기를 해. 네가 우리 형제들 중 팔자는 제일 폈다, 야. 팔자도 타고난 거라던데. 그래서 그런데 네 형부 이번에 300만 원만 있으면 딱 모든 게 해결된다는데 좀 해줄 수 없냐? 내가 너 아니고서야 누구한테 부탁하겠어, 안 그래? 언니, 나 돈 없어. 생활비도 시어머니한테 타서 쓰는데 내가 여윳돈이 어딨어. 미안해. 도와주기 힘들겠네. 너네 형부 교도소 가는 꼴 보고 싶어? 그럼 이 어린애들은 어쩌라고? 너 정말 이렇게 모른 척 할 거야? 너무한다. 저에게 말하면 돈이 나올 줄 아는 친정. 너무 지겨웠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크게 돈 사고를 치신 형부 때문에 애원하는 언니를 보고 있자니 외면하기도 그렇고 돈은 없고 저 역시도 마음이 답답했죠. 이런 얘기를 신랑한테 의논하자니 남편은 정말 믿을 만한 구석이라곤 없는 남자였고요. 그저 사고만 안 치면 다행이었죠. 하지만 남편이었기에 얘기했어요. 둘째 언니가 급하게 300만 원만 꺼달라고 하는데 혹시 여윳돈 좀 있어? 형부가 큰 사고 치셨나 봐. 자기 돈 없지? 내가 돈이 어딨냐? 너네 집은 하여간 뭐 도움 주는 건 없어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지. 네가 알아서 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민폐라고 했어? 말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 그냥 필요하니까 좀 꺼달라는 건데 남도 꺼주면서 가족인데 말을 그렇게 해야 해? 가족? 너네 가족이 가족이냐? 잘린 식구 주렁주렁. 그때 내가 너한테 첫눈에 반하지만 않았어도. 아유, 내 화근이다. 남편은 역시나 돈이 없다고 하였어요. 돈을 기대한 건 아니었고 그냥 내 마음의 위로나 바랬던 건데 역시나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하면 큰 싸움이 날 것 같아 중단했죠. 남편은 외동으로 자랐기에 더욱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 둘째 언니네 집이 걱정되어 저도 모르게 웃지도 않는 나날들이었어요. 어디서 300을 융통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제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는 단번에 알아채셨습니다. 제 근심을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네요. 아기, 무슨 일 있냐? 표정이 어둡다. 혹시 뭐 나한테 할 얘기는 없고? 고민 있으면 다 털어놔 보렴, 어? 아니에요, 어머니. 요새 좀 어지러워서 그랬나 봐요. 어머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너무 신경 쓰이게 했죠? 죄송해요. 어지러워서 그런 게 아닌데 뭐. 얼른 얘기해봐. 나한테 얘기 못할 게 뭐가 있냐? 친정엄마라고 생각해, 어? 절대 어머님한테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하나 믿을 곳 없는데 시어머니만이 유일하게 제 말을 들어주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묵묵히 저를 안아주시곤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흔쾌히 주셨어요. 전 그 돈을 받고 엉엉 울었네요. 어머님은 갚지 않아도 된다며 이런 일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가족이니까 어머님도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어머님의 바다 같은 깊은 심성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평생 시부모님을 내 친부모처럼 모시겠다고 말이죠. 남편이 곁을 많이 내주진 않았지만 시부모님만 있다면 괜찮다고 말이죠. 그렇게 다짐했어요. 300이면 되냐? 혹시 더 필요한 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숨기지 말고 말해. 알겠지? 엄마 속상하다.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까요? 어머님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됐어. 우리 영식이 옆에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들 하나 있는 거라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더니 딱 지밖에 모르거든. 누가 저 꼴 보고 살겠냐? 안 그러냐? 그나마 네가 옆에 있어서 안심이 돼. 고맙다. 시어머니는 제 존재 자체를 고마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아버님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쓰러지셨어요. 거동도 하실 수 없게 되었고 요양원으로 모시자니 제 마음이 찝찝하여 집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병간호를 시작하였고요. 어머님은 간병인을 모시자고 하였지만 아버님 어머님께 받은 사랑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고 싶어 가시는 동안 제가 지극히 모시고 싶었네요. 전 그렇게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몸도 안 좋아지셨는데 치매까지 온 아버님을 케어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친정 아버님이라고 생각하며 모셨습니다. 그렇게 병간호에 열중하고 있을 때 제 남편은 점점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슬픔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죠. 남몰래 눈물을 삼켰어요. 어젠 왜 안 들어왔어? 요즘 외박이 잦은 거 아니야? 아버님 몸도 안 좋으신데 어쩜 그리 밖으로만 나돌아? 내 말이 틀려? 짱알짱알 대지 마라. 네가 남자들 사업에 대해서 뭘 알아? 그래도 남자가 뭐라도 해야지. 집에 재산이 있겠다. 돈 대줄 부모가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왈가왈부하지 말고 돈 대줄 거 아니면. 무슨 말이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종류인지는 내가 알아야지. 자기 돈 날린 게 어디 한두 번이야? 아무리 어머님이 돈을 다 대주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들 하나인데 어머님 마음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 지금 아버님 몸도 안 좋으셔. 너보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더 잘 챙겨 알아? 그래봤자 네가 며느리지 뭐 별거 있냐? 넌 남이야. 그냥 집에서 아버지나 잘 모셔. 내가 미쳤지. 당신 같은 남자 뭐 볼 거 있다고 결혼을 하다니. 어머님 아버님 아니었으면 넌 진짜 바로 이혼감이야. 알아? 남편은 제가 저렇게 말을 해도 늘 무시하였죠.
항상 바깥 생활을 중시하던 남편이었기에 아버님이 아프셔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 저는 남편이 밖으로 돌았지만 아버님을 모셨어요. 그런 저에게 어머님은 정말 미안해 하셨지만 그동안 주신 사랑이 너무 컸기에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아버님의 대소변까지 받아내며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제 손에서 눈을 감으셨죠.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만큼 슬펐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에게 또 한 번 고마워하셨고요. 고맙다, 애미야. 네가 잘 모셔준 덕분에 네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쉬다 돌아가셨어. 요양원에 있었으면 그 차가운 데서 가족들도 다 못 보고 돌아가셨을 텐데 돌아가신 순간까지 네가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든든한지 고맙다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 도리를 한 걸요. 이제 어머님도 제가 잘 모실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저에게 고맙다고 하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머님께 늘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간이 지난 뒤 저는 임신을 하였어요. 그리고 멋진 사내 아이를 낳았고요. 시어머니는 몸조리조차도 친정 어머니만큼 해주셨네요. 덕분에 아들을 낳고 산후조리는 확실하게 하였죠. 아이를 낳아 이제 남편이 조금 제정신을 차리나 싶었지만 역시나 아이가 있어도 남편은 밖으로 나돌았어요. 이젠 사업뿐만 아니라 여자도 만나는 것 같았어요. 매일 저녁엔 술 냄새에 와이셔츠에 여자 화장품을 묻혀놓는 일도 허다했죠. 시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더 이상 큰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아 많이 참았지만 이젠 한 아이 아빠 가장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다그쳤고 저희 그런 모습에 남편은 더 밖으로 돌았죠. 이 화장품 묻은 옷 뭐야? 하다하다 바람도 피우니? 아니 여자가 없을 수 없지. 그렇게 돈을 펑펑 써대고 다니는데 안 그래?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좀 여자도 만날 수 있는 거지. 집에서 노는 네가 뭘 알아? 네가 뭐 아는 게 있냐? 뭐? 지금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우리 이제 민철이도 있잖아. 당신 정말 정신 차려야 해. 언제까지 어머니가 건강하실 것 같아? 정말 재산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 벌어오는 돈은 없는데 써대는 돈은 많고 여자나 만나고 다니고 애가 뭘 배우겠어? 이게 진짜 선 넘네? 오갈 데도 없는 거 불쌍해서 얼굴 하나 믿고 결혼해줬더니 나를 훈계해 네가? 뭐? 나한테 할 말이 그게 다니? 여태껏 너랑 결혼해서 아버님 어머님 말고는 당신 때문에 행복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결혼해서 집에서 최대한 당신 내조에 어머님 아버님 최대한으로 모셨고 아이도 낳았어. 이런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할 말도 못해? 말을 말자. 무식한 너랑은. 솔직히 너랑은 대화가 안 돼. 그리고 너를 보면 영감도 안 떠오르고. 사업가는 영감이 생명인데. 남편에게 상처받고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도 절 달래준 건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모든 것을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였죠.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더욱더 투정을 부렸고요. 정말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어머니뿐이었거든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어.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저렇게 네 속만 썩이니 원. 참 내가 너 볼 낯이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님이 무슨... 제가 부족한 탓이죠. 그냥 민철이도 태어났고 이제 좀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매번 저렇게 실속 없이 돌아다니고 술만 먹기만 하니까 너무 속상해요. 요즘엔 여자도 만나고 다니는 것 같고요. 저도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어머님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숨 쉴 공간이 없어서요.
어머님도 누구보다 속상하실 텐데 어머님마저 안 계셨으면 저 못 버텼을 거예요. 철저히 시어머니와 둘이 의지했어요. 다행히 아들은 아빠의 빈자리가 무색하게 잘 자라주었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손주 보는 낙에 살았죠. 그렇게 남편에게 기대는 저버린 채 말이에요. 시간이 흘렀고 남편에게 조금의 기대도 없어졌을 즈음 저도 조금씩 자립할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저에게 무엇이든 지원해 주시고 싶다 하였죠. 감사하게도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조그만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평생 사회생활이라곤 해본 적도 없는 저지만 아무 일도 없이 돈만 축내는 남편을 생각하면 제가 뭐라도 해야 했어요. 아이도 어느 정도 컸고 있는 솜씨라곤 반찬 만드는 솜씨였기에 자신 있게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조그만 신도시 아파트 근처에서 열었던 반찬 가게였기 때문에 장사는 잘 되었어요. 주부들이 많이 왔기 때문이죠. 제가 장사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돈이 벌리기 시작하자 남편은 이젠 반찬 가게까지 찾아와 돈을 가져갔습니다. 20만 원만 주라. 엄마가 요새 돈을 안 줘. 요새 가게 장사 잘 된다며? 네 돈이 내 돈이고 그렇지. 여기서 빼간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돈을 달래? 뭐하고 다니는 거야? 남편 노릇은 못하더라도 애아빠 노릇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오늘 민철이나 데리고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하는 거야. 오랜만에 아빠 노릇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어차피 가게도 우리 엄마가 차려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돈이지. 나 이제 외동 아들인 거 몰라? 네가 날 안 만났으면 어떻게 누리고 살 수나 있겠냐? 서방복은 없어도 돈복은 있다니까 하여간. 우리 엄마도 하여간 아들 뭐 하나 차려줄 생각은 안 하고 완전 남의 며느리한테 가게 하나 떡 차려주고 말이야. 네가 생각해도 너무 심하지 않아? 우리 엄마지만 성격 하여간 유벌나. 어머님이 오죽하면 그러시겠어? 민철이랑 밥 먹는다고 하니까 주는 거야. 20만 원 여기. 밥 먹고 영수증 가져와. 당신 못 믿는 거 알지? 그리고 오랜만에 어머님도 모시고 가고. 어머님 은근 당차 보이셔도 이젠 많이 늙으셨어. 알아? 한 번씩 제 속을 뒤집을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남편은 오늘 웬일인지 아이를 데리고 나가 밥을 먹는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였죠. 설마 아이 얘기까지 했는데 거짓말을 할까 싶어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일이 끝나고 퇴근을 하려는데 남편 차에 어떤 한 여성이 타고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이가 없었죠. 이제 남편의 바람에는 면역이 들었다 싶었는데 막상 또 눈으로 보니까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남편 사랑도 못 받는 박복한 팔자구나. 남들은 시댁 잘 만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줄 알지만 속속들이 살펴보면 한평생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며 자책했네요.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하고요. 아까 여자랑 가게 앞에 지나가던데 안 걸릴 줄 알았어? 진짜 지겹다 당신 봐라. 민철이 데리고 저녁 먹는다며? 아들을 팔아? 그냥 지나가는 바람 아니야. 진지한 관계야. 뭐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좀 기다렸어. 어차피 너랑 나랑 의무적으로 산 지 오래잖아. 안 그래? 그 여자랑 살고 싶어. 어차피 너 이제 가게도 하고 있고 민철이 데리고 충분히 살 수 있잖아. 진짜 뻔뻔하다. 바람은 당신이 펴놓고 나보고 지금 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거야? 절대 그렇게는 못해. 민철이는 생각은 안 해? 쨍그랑 저의 그 말을 방 너머 듣고 계셨던 어머니께서 컵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죠. 매번 다투기는 했어도 심각하게 이혼 얘기는 오가지 않았기에 어머님도 그러려니 하셨지만 실제로 이혼 얘기가 오가니 어머님도 놀라셨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오셨죠. 애비, 뭔 말이냐? 너 지금 민철 애미 보고 이 집 나가라고 하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네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한 게 있어? 어? 애미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나랑 네 아빠 모셔. 네 아빠 평수발 다 들고 이제서야 민철이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매일 반찬 냄새 맡아가며 뼈 빠지게 일하는데 네가 어떻게 애미한테 그런 말을 해? 내 배로 나왔지만 네가 사람이냐? 어? 아, 엄마, 아들은 저예요. 그만하세요. 이제 아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요. 아들이 행복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 뭐? 행복? 말이면 단 줄 알아?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잖아.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나보고 이 집을 나가달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이혼은 정신 차려, 이 녀석아. 언제쯤 정신 차릴래? 어? 이제 이 아빠 돼가지고, 아유. 어머님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남편과 저는 놀란 나머지 얼른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에서는 어머님 연세도 있고 하셔서 충격받아 쓰러지신 거라고 했어요. 어머님을 퇴원시켜 집으로 모신 뒤 이렇게 쓰러지게 한 게 제 잘못인 것 같아 하염없이 후회만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쓰러지자 이때다 싶었는지 재산을 차지할 생각만 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괜히 어머니한테 못 볼 꼴을 보여드려서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평생 이 집에 시집와서 몸 바쳐 시합의 병간호해. 나 모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내 욕심에 너를 붙잡아만 뒀어. 평생 철없는 남편이랑 사느라 속상했지? 내가 너한테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아휴.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미안하다며 우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이 몸져 누운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편은 점점 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젠 집에 그 상간녀도 들이기 시작했어요. 인근의 말에 들리기로는 민철 아빠가 요새 어느 외간 여자랑 그렇게 쏘다니고 건물도 보러 다니고 펜트하우스도 보러 다니는 둥 아주 신이 났다는 거였어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았네요. 자기 엄마는 지금 몸져 누워있는데 연애에 사치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다니다뇨. 정말 괘씸했습니다. 평생 나에게 행복이란 걸 안겨주지도 않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어찌해야 할까 고민만 하였죠. 하지만 아이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싶지 않았기에 지금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참는 거와는 무색하게 점점 도를 넘더군요. 대놓고 저에게 나가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말이죠. 엄마 저렇게 됐는데 내가 너랑 살 이유가 있겠냐? 너 하나 끔찍이 여기시는 엄마인데 이제 엄마 돌아가시면 난 너랑 살 이유 없어. 알아? 엄마도 이제 곧 돌아가실 거고 너 살 길 알아서 나가 찾아. 설마 우리 집 재산 다 많은 건 아니지? 미친놈. 네가 인간이니? 너네 엄마 저렇게 몸져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어? 그러고도 네가 민철이 아빠야? 민철이 핑계 좀 대지 마. 그 핑계 대서 어쨌든 이 집에서 한 자리 차지해보고 싶은 거 아니었어? 너 그거 하나 때문에 버틴 거잖아.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내가 너랑 똑같은 놈으로 보이니? 이 인간 말종아? 어머님만 아니면 너 내가 진짜 가만 안 뒀어. 남편과 대화를 하고 나면 제 마음은 칼날이 비수가 되어 꽂히는 것만 같았어요. 어쩜 저렇게 이기적인 인간인지 누워 계신 어머님이 불쌍했죠. 어머님은 그런 남편의 망나니 짓을 보면서 눈물만 훔칠 뿐이었어요. 자식복도 지질이 없는 어머님. 그리고 남편은 어머님이 슬퍼하시든지 말든지 그 상간녀와 붙어 다니면서 같이 살 집을 알아보았죠.
한순간에 불장난인 줄 알았던 그 바람이 우리 집의 대혼란을 야기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님은 모든 걸 아시고 더 이상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본인의 몸이 너무 노쇠해진 탓인지 예전의 기량도 안 나오셨거든요. 어머님이 참으로 안타까웠죠. 이혼 도장 찍으라니까. 어차피 엄마 곧이야 이제. 엄마 돌아가시면 알아서 찍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버틴겨? 그 반찬 가게라도 지키고 싶으면 도장 찍어. 그리고 민철이도 네가 키우던지. 어차피 헐몸이어야 새 출발하기도 편하지. 뻔뻔하긴 짝이 없는 놈. 이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네 입에서 뻔뻔하게 꺼내지 마. 평생 불륜남녀 소리 듣기 싫으면. 이젠 진짜 너랑 살 이유가 없다. 나도 내 행복 찾아야지. 우리 예쁜이랑 살 집도 알아봤어 이미. 넌 그냥 몸만 나가면 돼. 어차피 이 집에서 누렸던 것들 다 우리 엄마 덕에 누리고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몸만 나가. 내가 할 말은 이거야. 전하의 배은망덕한 놈. 한평생 언제 정신 차리려나 했는데 이젠 너한텐 기대도 없다. 아들 하나 있는 거라고 언제쯤 괜찮아질까? 이제는 좀 철들었나? 기다린 세월만 한평생이다. 내가 죽어서도 애미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눈을 감어? 네가 사람이야? 엄마는 빠져요. 남한테 왜 그래 도대체? 내가 엄마 자식이지. 얘가 엄마 딸이야? 내가 얘랑 살기 싫다고. 나도 사랑하는 여자랑 살 거라고. 남편은 이 말만을 내뱉고 또다시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마 상간녀를 만나러 간 모양이었죠. 그리고 어머니는 무슨 결심을 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전 계속 반찬 가게를 나가며 어머님의 병간호를 병행했죠. 그로부터 얼마 후 어머님이 모든 친척분들을 모아놓고 중대한 발표를 하신다고 하셨죠. 저와 제 아들 그리고 남편까지 꼭 이 자리에 참석하라며 신신당부를 하였어요. 전 일을 끝내고 얼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남편과 상간녀도 와 있었고요. 기가 막혔네요. 이제 모든 친척들 앞에서 이 여자가 본인의 여자인 것처럼 공표하려고 데리고 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어머, 아직도 안 나가셨어요? 우리 오빠가 말했다고 하던데. 이제 주인은 나라고. 저 오빠랑 같이 살 집도 알아봤어요. 얘기 들으셨죠, 형님? 어마어마한 펜트하우스예요. 형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 뭐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해야 하나? 뭐? 형님? 뻔뻔하기 짝이 없는 년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유부남 꼬셔 죄책감도 없이 여기까지 따라왔겠지. 안 그래? 끼리끼리라고? 김영식이랑 너 아주 잘 어울려. 한 쌍의 원앙 같았고. 언젠가 다 돌려받을 거야. 알아? 남의 눈에 눈물 내고 잘 사나 보자고. 친척들은 웅성웅성 그 상간녀와 남편 그리고 저를 보고 쑥덕거렸습니다. 아주 정말 별 광경이었죠. 전 혹여나 아들이 상처받을까 아들을 방으로 올려보낸 뒤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입을 떼셨죠. 그 이야기는 아주 놀라울 만한 이야기였네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이제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죽기 전에 유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죽고 유언장만 남길 수도 있었으나 꼭 맨정신에 살아생전에 하고 싶었어요.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유언이라뇨. 그리고 아직 살 날이 많으신데 그런 말씀 마세요. 아셨어요? 넌 조용히 해. 이 집에서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 엄마, 이왕 물려주기로 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물려줘요. 어차피 줄 거 지금 주면 좋잖아. 안 그래요? 이제서야 우리 엄마가 내 말뜻을 잘 알아들으셨네. 고마워요 엄마. 내가 이제 잘 모실게.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넙죽 감사하다는 남편을 보며 착잡했습니다. 언젠가 이혼은 해야겠지만 정말 때가 다 된 것 같았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제라도 사랑하는 여자랑 같이 살게 하려고 하시나 보다 했어요. 어머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그냥 저는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전 어머님의 사랑을 평생 받았으니 그걸로 되었다 싶었죠.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어요. 그것이 어머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다면요. 넌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구나. 아들 하나 있는 거라고 이렇게밖에 못 키운 다 내 불찰이다. 그저 오냐 오냐. 언젠간 철들겠지. 조금은 나아지겠지 한 게 벌써 51년이니. 다 내 죄가 커서 그렇다. 애미야, 미안했다. 그리고 내가 할 말은 건물 땅 할 거 없이 모든 현금 재산 70억을 우리 민철이랑 애미한테 물려줄 거다. 그리고 너랑 저 환양녀는 당장 나가.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들으세요. 김영식은 이제 내 아들 아닙니다. 오로지 내 자식은 며느리 이순이와 김민철이에요. 모든 재산은 민철이랑 애미한테로 갈 거고요. 이미 변호사 통해 공증을 다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두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친척들은 웅성웅성 난리가 났죠. 저조차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편에겐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간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댔죠. 정말 우악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오빠, 재산 상속 다 오빠가 받는 거 아니었어? 내가 못 살아 정말. 그럼 땡전 한 푼 없는 그지였잖아. 그 말이 끝나고 남편의 뺨을 날리는 상간녀. 보고 있는데 어찌나 우습고 속이 시원하던지 악역들의 말로였죠. 남편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눈엔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며느리 예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한평생 아들보다도 저를 더 위해주셨던 어머니. 정말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노막 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정신감정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생판남한테 재산을 줘? 난 속았어. 오빠한테 완전히 속았다고. 내 인생 책임져. 다음 달에 결혼할 거라고 다 말해놨는데 거지랑 어떻게 결혼을 해? 닥쳐라. 너 이제 내 자식도 아니야. 내가 죽든지 말든지 아주 내 재산 탕진할 생각이나 하고 다니고 그게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 한평생 민철 어미한테 봉양받고 살았다. 네 아비 마지막 하는 순간까지도 민철 애미가 걷었어, 알아? 이 은혜도 모르는 놈, 나가 이제!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나가는 문을 한참 쳐다보다 저를 꼭 안아주셨네요. 네가 내 딸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꼭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아가야. 내가 해줄 건 이런 거밖에 없어. 아들 교육 잘못 시켜 평생을 마음 아파 지냈지? 내가 하느라고 했는데 혹시나 네 마음에 상처되지 않았을까 늘 걱정했다.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 애미야. 그리고 우리 민철이 예쁘게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어머니의 사랑을 제일 받은 건 저예요.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전 어머니 못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와 뜨거운 포옹을 끝내고 전 다시 반찬 가게와 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역시나 제가 임종을 맞이했네요.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하시다 돌아가셨고요. 남편은 장례식장에 와서 많이 울긴 울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전 바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재산 때문에 절대 이혼을 못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더 이상은 부부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100% 남편 쪽 가실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야말로 닭 쫓던 개가 되었네요. 모든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한 채 친척 집을 전전한다고 말이죠. 하나 있는 아들도 평생 엄마 고생시킨 사람 보고 싶지 않다고 하고요. 그래도 애아빠이기도 하고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해 작은 집 하나는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완전 인연을 끊었습니다. 전 하고 있던 반찬 가게가 더 잘 돼서 지금 3호점까지 오픈을 한 상태예요. 한평생 남편 사랑 받지 못하고 살았지만 평생을 시부모님 사랑에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제 일을 하며 자존감도 많이 회복한 상태이고요. 이 글을 쓰다 보니 돌아가신 어머님이 더욱더 그립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